또 다시 어려운 시국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화면을 한번 PPT로 해주시고요. 시간이 1시간이라서 제가 바로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온택트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시대가 됐고, 이제 우리가 뉴 노멀이라 그래서 새로운 일상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다음 세대를 키워가야 될 부모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미디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이 시기에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아이가 부모를 찾아와서 엄마를 찾아와서 엄마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밥을 챙겨주려고 찾아봤더니 준비된 밥이 없습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재료를 봤더니 재료도 마땅한 게 없어요. 애는 배가 고프다고 졸라대는데 줄 게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할 수 없다. 쓰레기통을 뒤져봤더니 3일 전에 먹다 버린 빵 조각이 있어요. 꺼내보니까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막 곰팡이를 털어내면서 다행이다, 그래도 여기 먹을 게 있어서 빨리 이거라도 먹고 배를 채워라.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까? 네, 왜 안 되죠? 네, 먹고 마시는 것은 배만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상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거나 먹도록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고 듣는 것은 어떨까요? 보고 듣는 것은 그냥 재미, 오락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심심해 그러면서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스마트폰도 보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것은 그냥 오락일까요? 저것은 그냥 재미로 끝날까요? 먹고 마시는 것이 몸으로 들어간다면 보고 듣는 것은 어디로 가냐 하는 것이죠. 세 그룹으로 7살짜리들을 나눠놓고요, 방을 들어가 보겠어요. 첫 번째 그룹 아이들은 방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가운데 있는 인형을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룹 아이들이에요. 두 번째 그룹 아이들을 방에 집어넣었더니 이 그룹 아이들은요, 한 바퀴 둘러보더니 인형에게 달라붙어가지고 막 껴안고 인형을 막 사랑하고 있어요. 앞에 아이들과 다르죠? 세 번째 그룹을 또 방에다 들여보냈더니 이 그룹 애들은요, 관심이 없어 인형에. 가운데 떡 있는데 공격도 안 하고 껴안기도 않고 전혀 무관심하게 행동을 해요. 자, 저런 장면을 여러분이 봤을 때 첫 번째 아이들은 폭력적인 성향의 아이들이고, 두 번째 아이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고, 세 번째 아이들은 무관심한 아이들인가? 그게 아닙니다. 왜 이 아이들은 들어가서 보이는 행동이 저렇게 달랐을까요? 왜 달랐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소리가 안 나옵니다.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이제 확인되셨죠? 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아이들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뭘 하고 왔다는 것이죠. 뭘 하고 왔어요? 뭘 보고 왔어요. 본 것에 따라서 행동들이 달라졌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입과 코를 통해서 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고 듣는 것은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는 장소를 마음이라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생각, 태도, 행동을 결정해서 집행하는 장소를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들은 마음을 구성하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걸 말씀하시지만 그 지켜야 될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눈과 귀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이죠. 잠언 20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저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눈과 귀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코와 입은요? 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눈과 귀를 특정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코와 입으로 하나님께서 코와 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우리 몸이 건강하도록 또 산의 진미를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눈과 귀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과 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 장소를 잘 만들어 다오. 눈과 귀는 나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둔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잘 지켜나가도록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문제가 생겼던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눈만 뜨면 뭘 보게 됐다고요? 불법한 행실들, 음란한 행실들을 날마다 보고 듣게 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보고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가 비록 의인이었지만 심령이 상했다.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눈만 뜨면 TV,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앞에서 보고 듣고 지금 아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심령의 상태는 안전할까요? 괜찮은 건가요? 롯은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날마다 지금 눈과 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저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여성가족부에서 조사를 한 걸 보니까요, 6학년이 되면 29%가 음란물을 본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이 되면 86.7%가 음란물을 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고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행실을 롯이 봤던 것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10명이면 9명 가까이가. 그것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영상 잠깐 볼까요? 우리나라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글 웹사이트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성적인 단어를 검색해보니 낯뜨거운 사진과 영상이 무더기로 나타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는 의지와 상관없이 음란물이 나타나기는 아닙니다. 다양한 동영상 그냥 애들이 가져와갖고 올리고 좀 돌려보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친구들끼리 손쉽게 파일을 전송하고 공유할 수 있어 그만큼 음란물에 노출될 가능성도 훨씬. 문제는 이렇게 음란물이 마구잡이로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유포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1년 동안 이처럼 SNS나 동영상 사이트에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사례를 조사해 117명을 붙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초등학생이었고 미성년자까지 합치면 절반이나 됐습니다. 네. 이 영상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검색창에다가 숙제하려고 자료를 검색하려고 쳐도 그냥 쭉쭉 나오는 주변에 나오는 광고들이나 그것들을 클릭하고 넘어가면 그냥 일상적으로 의지랑 상관없이 보고 듣게 돼 있는 게 우리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음란물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음란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시키다가 적발된 사람들을 잡고 보니까 1년치를 모아보니까 절반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 때문에 한번 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를 뿌리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절반이 초등학교, 중학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주장하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대학생들을 120명을 세 팀으로 나눴어요. 한 팀은 자연 다큐를 보여줍니다. 한 팀은 19세 이용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성인 등급의 그 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폭력적 음란물, 우리가 말하는 야동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학생 친구들한테는 실험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다음 방으로 옮겨서 다트를 던져보게 했어요. 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트판에는 사람 얼굴 사진과 사물 사진이 번갈아 소리 가며 좀 붙게 조금만 됩니다. 낮춰주세요. 그걸 맞춰달라는 건데 자연 영상을 본 그룹과 포르노를 본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자연 다큐를 본 그룹. 사물은 계속 맞추고 있죠? 잠시 후 진행자가 표적을 사람 얼굴로 바꿉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사람 얼굴은 별로 맞추고 싶지 않다. 저기 안 던질게요. 아, 안 던지시겠어요? 네. 안 던지시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람 머리에 꽂히가 좀 헷갈려서. 좀 전에 얼굴 인상이 좀 각별했을 수도 있죠. 슬쩍 사람 얼굴을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여자 얼굴. 여자잖아요. 다른 학생은 어떨까요? 사람 얼굴인데 좀 그러면. 좀 사람한테 던지는 건 좀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인데 막 얼굴에 또 귓구멍 나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다음 타겟입니다. 안 던질래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얼굴에 던지기가 좀. 안 던지시는. 네. 그럼 포르노를 본 학생들은 어떨까요? 앞에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표물입니다. 아 근데 이 얼굴에다 던지는 건가요? 예, 아니 뭐 던지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아무 데도 던지셔도 되고요. 던지겠습니다. 예, 던지는데요? 예, 지금 던지셨는데 뭐 던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냥 던지고 싶었거든요. 던지고 싶었는데 그냥 맞추고 싶진 않아요. 이번에도 던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던집니다. 모두 별 망설임이 없죠? 조금 무섭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포르노가 뇌 자극을 넘어 공격적인 행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이 증명된 겁니다. 문제는 그 포르노가 아이들에게 너무 가깝게 있다는 것. 네,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 가치 체계가 대부분 만들어진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무엇을 보았는지에 따라서 다트를 던지는 일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 다큐를 본 친구들과 음란물을 본 친구들 사이에 폭력적 성향이 8배나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아이들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보는 자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음란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음란한 상상을 일으킨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음란물을 보게 되면 두뇌 사고체계에 약간의 수정이 생기는 거예요. 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내 욕구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연수를 했는데 연수 끝나고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를 너무나 존중하지 않고 싸우고 너무나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이유가 없는데 멀쩡하던 초등학교 5학년 학기 초 아이들이 멀쩡했던 애들이 갑자기 서로를 향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무시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자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데려다가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살살 얘기를 해봤더니요, 글쎄 어떤 친구가 매일 음란물을 가져와 가지고 담임쌤 모르게 매일 3개월 동안 애들 사이에서 계속 돌려서 봤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음란물을 보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교실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단지 그 음란물이 보고 듣는 것으로 재미를 주고 그냥 자기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고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음란한 행실과 불법한 행실을 봤다 그랬죠, 롯이? 불법한 행실들, 폭력들은 어떨까 하는 거죠. 이거는 한 게임 그 대문인데요. 자,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에 구호를 외치라는 거죠. 오늘도 헤드샷, 내일도 헤드샷 하고 게임 버튼을 누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헤드샷이라는 단어도 낯설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이해 다 아는 단어죠. 너무나 쉬운 단어. 헤드샷 뭐예요? 이런 거. 초등학교 교실에서 저희가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얘들아 종이를 나눠주고 얘들아 게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게임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그려봐 이렇게 과제를 준 거야. 게임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그려봐 했더니요 30% 아이들이 이런 종류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람 머리를 날리는 데 핵심이 아니라 사람 머리를 날리고 있는 아이의 표정이에요. 가해자의 표정. 너무 즐거워요. 게임 속에서는 헤드샷을 하면요 너무 즐거워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이런 그림들. 이 그림만 보여주면 무슨 정신병원에서 그린 것 같을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나온 그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교 교실에서 나오는 그림들입니다. 칼로 이렇게 난도질하는 것은 나이프샷이라고 그러네요. 멀티샷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여러 가지 형태. 다 얼굴 표정이 즐겁다는 데 핵심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왜 이런 그림을 그릴까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요 처음부터 저렇게 폭력적인 게임을 보고 듣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 아이가 5살, 7살 때 어머님들 아이들 게임 시켰죠. 지금도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게임 엄청 합니다만 그때부터 저런 게임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뭘 하냐면 동물농장 뭐 이런 데 들어가서 포인트 게임을 해. 포인트 게임. 막대기 들고 달팽이 잡고 두더지 잡고 이런 걸 해요. 근데 여러분 1년만 막대기 들고 달팽이를 잡아보세요. 계속 재밌을까요? 얘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요 막대기 들고 달팽이를 잡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 짓을 해야 되나. 지루해져요. 자, 이것을 과학적으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아이가 게임을 한다.
이유는 뭘까요?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맞아요? 게임을 왜 하려고 해요?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밌다라는 이 말이 뇌과학적으로는 두뇌에서 도파민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냥 재밌는 게 아니라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사가 되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도파민이 나오는 장소를 측좌핵이라고 그래요. 측좌핵. 좀 발음이 어려운데 측면에 좌쪽 측면에 들어있는 핵이라는 것은 공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측자 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공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보통 때는 한 50개 정도를 도파민을 만들게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50개. 그럼 이제 뇌가 필요한 도파민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특정 자극이 들어가면 이 도파민 공장에서 도파민을 100개를 만들어내요.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측자액에서 도파민을 100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안 하고 있으면 100개를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게임하고 싶다, 게임하고 싶다, 게임하고 싶다. 엄마 게임 좀, 엄마 게임 좀, 엄마. 이게 되는 거 왜? 도파민을 100개를 경험하고 싶거든요, 여기서. 근데요,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도파민 공장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동일한 자극을 계속 받다 보면 이 도파민의 양이 줄어들게끔 해놨어요. 우리 뇌는 항상성이라 그러는데 항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균형점이 있는 거예요. 균형점이 50개일 때 제일 좋은 거예요. 뇌가 100개가 있으면 너무 기쁘긴 하지만 뇌는 100개가 나오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에서 여러 도파민을 사용하는 곳에서 측자에게다가 계속 피드백을 합니다. 신호를 보내줘요. 야, 100개 족진하는데 좀 부담스럽다. 좀 줄여라, 줄여라, 줄여라. 이렇게 이제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을 50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계를 50개를 돌리던 공장이 기계를 20개를 치워버려요. 30개만 남겨놔요. 자꾸 줄이라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30개밖에 안 나오니까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을 30개로 줄여놨으니까 막대기 들고 달팽이를 잡을 때 처음에는 재미가 있어서 100개가 나왔는데 공장 자체 기계가 줄어들었으니까 100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50개밖에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개를 경험한 두뇌에서는요 50개밖에 안 나오니까요 100개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100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장은 30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도파민을 100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좀 더 자극적인 게임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여기 딱 도착하면요 여기는 막대기 들고 달팽이 잡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 사냥터는요 너무 화려하고요 너무 다양하고요 사냥 도구가 막대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온갖 종류의 마법과 무기와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요.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사냥감이요 달팽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냥감들이 너무 다양하고 화려해요. 여기 딱 들어오면요 와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신세계가. 그러면 도파민 공장의 기계가 30대밖에 없어도 도파민이 100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메이플에 목숨을 걸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집에도 가보면 코믹북스, 메이플 스토리 만화책이 한두 권씩은 다 집에 있죠? 자네들이 있는 거예요. 자네들이 거기.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한 3, 4년 하다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해서 이제 4학년 좀 되면요 얘가 또 100개가 나오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뇌에서 계속 피드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파민 공장의 기계를 10개를 또 치워버려요. 평소에는 20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평소에는 더 무기력해져. 아이들이 더 의욕이 없어. 게임할 때만 눈빛이 빛나. 근데 이제 메이플 가지고는 100개가 안 나와. 공장이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이 답을 얘기해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이플 가지고는 100개가 안 나와. 도파민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겨가고 옮겨가다 보면 이제 여기로 오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
배그.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1등이에요 지금 이 게임이 여러분. 여러분 이건 초등학생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게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피가 안 나오는 것은 15세, 피가 나오는 것은 18세, 모바일 게임은 12세, 15세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요 몬스터를 잡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노근에 들어와 있는 실제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리얼리티예요. 그 다음에 저 모양이 사람 모양이 인형처럼 생겼어요? 사람처럼 생겼어요? 완전 사람이에요. 사용하는 총기가 장난감처럼 생겼어요? 진짜 총처럼 생겼어요? 이 리얼리티가 확 살아났기 때문에 도파민 공장에 기계가 20개밖에 없어도 도파민을 또 100개씩 뿜어내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생이 벌써 저런 게임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두뇌의 도파민 공장, 도파민 시스템은 너덜너덜해졌다는 뜻이에요. 다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일상에서는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 가지 헛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게임에 들어가면 그 도파민을 뿜어내는 측자액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살아있는 눈빛을 보이고 밤도 새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저렇게 살도록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우선 영상을 잠깐 보죠. 측좌핵에서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며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마약으로 인한 도파민 분출로 뇌는 극단적인 쾌감을 경험한다. 이런 강렬한 쾌감이 반복될수록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은 떨어진다.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뇌는 점점 더 많은 도파민을 필요로 하게 되고 더 큰 쾌락을 쫓게 된다. 결국 중독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 친구들이 하는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 게임 1위부터 20위까지 쭉 나열해 봤더니요 그 중에 90%가 모바일 게임도 그렇고 90%가 주먹이나 칼이나 총을 이용해서 뭔가를 때리거나 찌르거나 죽여야 점수가 생기고 죽여야 아이템이 생기고 죽여야 레벨이 올라가는 게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일 뿐이에요. 진실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은 폭력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왜? 점점 자극적으로 옮겨가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카트라이더 하니? 자동차 게임? 그러면요 이 초등학생들이 막 화를 내요. 화를. 선생님 우리가 무슨 유딩이에요? 그렇게 시시한 게임을 왜 해요? 이래요 아이들이요. 그 시시한 걸 왜 하냐는 거예요. 무슨 재미가 있다고. 나는 재미만 있다고만. 무슨 얘기예요? 그 정도 게임 해가지고는 도파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미 안 나오는 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심령을 상하게 하는지를 들어봅시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은 뇌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끼거나 폭력 충동을 억제하는 뇌 기능이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같은 반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고 심지어 성추행까지 일삼고도 태어난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 품행장애 진단을 받은 10대 초반 학생들의 뇌를 자기 공명 영상 MRI로 촬영했습니다. 전단면 사진입니다. 함께 느끼는 공감 능력을 맡는 편도회계 기능이 저하되면서 혈류가 증가해 붉은색을 띱니다. 이 때문에 가해 학생들은 자기가 괴롭히는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측단면 사진입니다. 충동을 억누르는 기능을 하는 전두엽 역시 퇴화됐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충동을 이성으로는 제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게임을 할 때 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평소 게임을 즐겨한다는 초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게임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뇌파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게임을 시작하는 아이들. 평소 아이가 즐겨한다는 상대방을 때려서 제압하는 다소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데요. 육안으로는 베타파의 변화를 확인하기가 힘든데요. 5분 후 놀랍게도 베타파로 인해 머리 전체가 붉어진 모습. 베타파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린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평소 즐겨한다는 게임에 능숙하게 접속합니다. 어른들이나 할 수 있는 다소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 불안정하게 변하는 뇌파 파도. 베타파 또한 첫 번째 어린이보다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는 사실. 이렇듯 게임을 할 때는 두 아이 모두 통제력을 잃은 듯 베타파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게임을 했을 때 그냥 오락 재미가 아니라 그것이 두뇌 구조를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거죠. 자, 여기 볼까요? 하나님께서 동물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만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특별해요. 모든 동물들이 있는데 사람에게만 없는데 사람에게만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편도체라는 거예요. 동물들도 편도체가 다 있어요. 근데 이 편도체는 뭐 하는 거냐면 공포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공포 반응. 두려움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나타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구경해야 돼요? 만져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거 어디서 한다고요? 편도체가 하는 거예요. 편도체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해요. 근데 이거는 모든 동물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쥐를요, 생쥐가 편도체를 망가뜨려 놨더니요, 고양이 앞에 가서 막 까불고 있어요. 같이 놀자고. 편도체가 사라지면 동물들은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상위 자기 먹이 사슬의 위 존재한테 그냥 잡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는 편도체 너무 중요하죠. 그거 없으면 다 죽어요. 동물들은 두려움이 없어지면 상위 그 먹이 사슬한테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편도체가 공포 반응만 하지 않고 이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자를 공감하고 배려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동물도 호랑이가 토끼를 공감하고 토끼를 배려하면 호랑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 죽어야 됩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불쌍히 여기면 호랑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약자를 공감하고 배려하고 돕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편도체에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한다고 해보세요. 아까 그런 게임들, 때리고 찌르고 죽이는 게임들을 한다고 해보세요. 상대방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하면 내 캐릭터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근데 내가 게임을 하는 목적은 내 캐릭터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게임하면서 편도체가 그 기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기능을 하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재밌다고 게임하면서 막 죽이고 있으면, 메이플 스토리 들어가서 막 사냥하고 있으면 편도체는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이 기능이 점점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도체가 제 기능을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없는 또 하나의 장치가 뇌에 있는데 그것은 전두엽 안쪽에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와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안이라는 건 눈이에요. 눈. 안과 할 때, 안경할 때 그 안. 와는 누웠다는 뜻이에요. 눈이 앉은 자리란 뜻이에요. 눈 바로 뒤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조절 라바가 있어요. 조절 레버가. 수도꼭지가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죠? 성질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질 나는 건 뭐 잘못이 아니에요. 성질 나게 하면 성질 나는 거죠.
그런데 성질 날 때 바로 그 전두엽에서 딱딱 조여주는 거야.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짐승처럼 행동하면 안 되지. 화난다고 승질 다 부리면 그 짐승하고 똑같지. 그러면서 딱딱 잠궈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궈주는 데 있어서 그 전두엽의 영역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마치 수도꼭지를 오래 쓰면은 그 수도꼭지 안에 고무 베킹이 어떻게 돼요? 마모가 되죠. 그러면 잠궈도 물이 잠겨요, 나와요? 이런 일이 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 참아야 되는데 주먹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하는데 집에서도 위에 형들이 누나들이 동생을 너무 폭력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지 화나면 막 동생을 막 두드려 패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어려서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그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하루 종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저한테 아느냐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싸우는 애들 뜯어말리는 거래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싸운대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에 너무 과도하게 화를 낸대요. 별것도 아닌 거를 못 참는다는 거야, 애들이 지금 교실에서.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이거 보세요. 저 두 개의 기능이 망가지면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약자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조롱합니다. 약자를 돕지 않습니다. 약자를 무시합니다. 왜? 편도체가 그 기능을 하도 하나님이 넣어놓은 건데 그걸 망가뜨려 놨는데 어떻게 그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겠어요? 그리고 조절장치인 거기를 이거 통제 조절장치가 망가져 있는데 게임을 하면 여러분 이게 안 망가지면 게임이 되질 않아요. 진행이 안 돼. 게임을 진행한다는 얘기 이걸 망가뜨려야지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실이 너무 힘든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한 얘기지만 이거는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교실이 짐승우리예요. 짐승우리. 짐승우리에 가보면 짐승들이 같이 살면서 맨날 싸우잖아요. 지들끼리. 교실이 그런 지경이 됐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은 단지 오락이 아닙니다.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폭력적인 행실들을 보고 듣는 가운데 그 심령이 상했다고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게임 속에서 폭력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 아이가 폭력적인 언어와 폭력적인 행동을 안 할 수가 없도록 뇌는 바뀌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다음 세대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로 보는 것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들로 보고 듣고 있는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고요.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보면서 보고 듣는 것으로 심령이 상하는 아이들은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는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눈과 귀로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남은 시간 그럼 이 코로나 시대 어쩔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첫째 언택트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가 언택트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로 언택트 한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한 칸 거리 띄어서 앉았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방역 핑계 대고 교회를 안 오시는 분들은 조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보니까 주중에 또 친구는 또 다 만나더라고. 식당도 다 가더라고. 아니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뭐 밥 다 먹으면서 교회는 방역을 지켜야 된대.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자, 언택트 미디어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서 첫 번째 우리가 취할 조치는 잘 언택트를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중독은 접근성과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카지노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정선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선, 태백 정선. 좀 동네방네 갖다 놔야 좀 슬리퍼 끌고 나가서 좀 한번 땡기고 할 텐데 왜 그냥 그거 갖다 놨을까요? 불편하게. 예? 중독성이 있다는 것은 접근성을 떼어놓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로또 토요일만 하거든요. 매일 하면 좋지 않아요? 왜 토요일만 할까요? 이것은 시간의 접근성을 떼놓는 거예요. 카지노장을 멀리 갖다 놓는 것은 공간의 접근성을 떼놓는 것이고, 로또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은 시간의 접근성을 떼놓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미디어로부터 안전하게 잘 자라게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조치로 미디어와 거리를 잘 두도록 장치를 만들라는 뜻이에요. 자, 세 가지를 제안할 건데, 첫째, 여러분 집에 아직도 거실에 TV가 있다면 그 TV는 거실에서 침실로 반드시 옮겨 놓으세요. 거실에 있는 것은요, 접근성이 아주 높아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방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는 아이들이 TV를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빠가 너무 TV를 보고 싶어 하시면 애들 재워놓고 밤새 보라 그러세요. 체력이 되시면. 아빠는 어차피 끝난 인생이에요. 우리 집에는 도저히 거실 외에는 TV를 놓을 공간이 없어요. 방에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요, 저런 거 하나 붙여 놓으세요. 이건 이제 5월 달에는 저희가 구호를 이렇게 써놨어요. 언택트 미디어 컨택트 패밀리. 4월 달에는 사순절이 있기 때문에 언택트 미디어 온택트 지저스 이렇게 해서 붙여놓게 해요. 사순절 지났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언택트 미디어 온택트 지저스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있어요. 제가 우리 그 목사님께는 보내드렸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강의 의뢰를 했던 교회들은 다 보내줘요. 근데 오늘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저걸 해야겠다 싶으시면 없으면 다시 요청하세요. 제가 또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교회 칼라 프린터로 한 장씩 뽑아가지고 집집이 드리면 돼요. 그러면 딱 붙여놓으세요. 거실에 있다면 상징적으로. 저거는 언제 켜진다? 올림픽을 하거나 월드컵을 하거나 뭐 가족이 꼭 봐야 될 무슨 뭐 좋은 영화가 있거나 그럴 때는 떼서 보고 또 붙이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저거는 언택트예요. 언택트. 좀 좋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현수막 아예 전체를 씌워놔야겠다 우리는. 그러면 저걸 씌워놓으면 돼요. 미디어를 끄면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구호가 돼 있어요. 멋지지 않아요? 예, 요거를 붙여놓고 싶으시면 저걸 붙여도 돼. 저것도 우리가 메일로 디자인을 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동네 현수막 집에 갖다 주면 2만 원 주면 이렇게 광목 같은 현수막을 하나 딱 줘요. 칠사출력을 해서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베끼고 보시고 붙여놓으시고. 언택트 1번. 자, 2번은 스마트폰은 손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갈 때는 손에 있지만 집에 딱 들어오면 절대로 스마트폰은 손에서 붙잡고 있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언택트를 해야 돼요. 손에 있으면 감염되는 거예요. 언택트. 그래서 가족이 이런 거 하나 만드세요. 이 아빠 보세요. 아빠가 퇴근하고 오자마자 스마트폰을 언택트 하려고 꺼내서 저기다 넣으려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저 아버지? 예, 그래서 저기다 이렇게 막 애기 얼굴도 붙여놓고 가족 구호도 좀 붙여놓고 이래서 아빠가 퇴근하고 딱 들어오면 스마트폰부터 딱 손에서 떼서 양복 벗기 전에 스마트폰부터 박스에다 딱 집어넣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는 엄마 아빠도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세요. 그리고 아이들 너무너무 스마트폰이 하고 싶으시면 부모님들,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하고 싶을 거 다 중독자거든. 여러분이 중독자이기 때문에 막 하고 싶어져요. 그럼 어떡하냐? 애들을 빨리 재우세요. 빨리 재워놓고 밤새 침대에 누워서 부부가 하세요. 어차피 끝난 인생들. 그런데 아이가 깨어있다면 부모도 폰을 언택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구니에 딱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일상을 사는 거예요. 아이랑 시간을 보내고. 자, 두 가지. 세 번째는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꼭 만드세요. 예를 들면 식사 시간. 우리 집 식탁에는 누구도 스마트폰을 들고 오지 않는다. 이거를 원칙으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밤 10시가 되면 혹시 뭐 고등학생이 집에 있어서 애가 집에 오는 시간이 10시라면 1시간 더 드릴게요. 11시가 되면 우리 집에는 모든 영상 기기는 꺼진다. 이걸 원칙으로 만드세요, 가정에.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집집마다 자녀가 스마트폰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피해갈 수 없는 싸움이 생겨요. 모든 집에서 스마트폰을 아이가 손에 쥐면 반드시 생기는 싸움이 있어요. 통과 의례처럼. 그 싸움은 밤 12시가 됐는데 애는 안 자고 보고 있고 엄마는 12시 됐으니까 그만 자라고 하는 이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에서 이긴 부모를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통과 의례처럼 여러분이 싸우는데 부모들은 100% 다 져요. 그리고 포기해요. 여러분이 포기했다는 뜻은 자녀가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요, 그 집의 다음 세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를 거역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부모를 이겨먹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부모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신앙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전해져야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입을 닫고 있으면 자녀 세대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요즘은 이제 남이 부모 대신 와서 얘기해 주니까 하는 거지만 구약 성경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달을 언제 못하냐면 자녀가 부모를 이겨먹을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주면 밤 12시에 자느냐 안 자느냐 가지고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몇 시가 되면 우리 집에는 모든 영상기는 무조건 다 꺼진다. 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밤 10시 되면 비디오를 다 끄고요. 엄마 얼굴 외에는 볼 게 없게 만들어 보세요. 우리 집은요, 10시 되면 엄마 얼굴밖에 볼 게 없어. 그러면요, 잔소리하지 않아도 다 들어가 자게 돼 있어요. 엄마 얼굴을 보고 있어 보세요. 하품이 그냥 나와요. 아주 지루해, 엄마 얼굴은. 근데 12시 1시까지 번쩍거리는 것들 유튜브를 보고 앉아있으면, 누워있으면 침대에 이러고 12시 1시까지 있으면 뇌가 각성이 되기 때문에요, 잠을 못 잡니다. 2시까지. 2시에 잤어요. 그리고 전쟁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7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잖아요. 7시에 깨워야 되죠. 2시, 3시에 잔 놈이 7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싸우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 미기적거리지 말고 일어나라. 이거 또 싸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가 2시에 잔 걸 엄마가 알아요. 근데 7시에 깨우는 건요, 아동학대입니다.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뇌를 어떻게 세팅해 놨냐면 8시간에서 9시간을 자야 다시 재기능을 하도록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디폴트 값이 8시간 수면을 취해야 뇌가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5시간 자녀를 깨우고 있는 건요, 정말 심각한 아동학대인 거예요. 여러분이 얘가 2시, 3시에 잔 걸 알면 10시까지 재워야 여러분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게 잠을 재우는 게. 그런데 여러분 10시까지 자려면은 자면 또 불안하잖아. 또 학교 안 가면. 근데 여러분 그 불안함을 없애는 길은 7시에 깨우는 게 아니라 10시에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10시에 모든 영상기기를 끄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전쟁이 필요 없습니다. 깨울 필요가 없습니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책을 보다 자든지 이야기하다 자든지 잠을 들면요, 정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 싸움을 하십시오. 모든 영상기기는.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주일날 외에 교회들마다 10분 전에 예배 참석하기 이런 거 캠페인 하더라고요. 10시 10분 전에 예배 오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토요일 밤 10시에 시작됩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토요일 밤 10시에 영상 미디어를 다 꺼야
주일날 늦지 않게 오는 거예요. 아니 토요일날 해당되는 집들은 회개하십시오. 토요일날 애한테 2시, 3시까지 컴퓨터 하게 하고 게임 시키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래놓고 일요일날, 주일날 애를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중고등부 예배당에 집어넣으면 얘가 잠이 안 깨놨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고개 쳐박고 있지. 그거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날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 밤에. 그때 미디어를 끄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토요일 저녁에 여기서 쇼부를 봐야지 무슨 주일날 깨워갖고 오면 되는 게 아니야. 졸고 있는 애를. 자,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손에는 가능한 한 스마트폰을 두지 않고 전화 문자 되는 폰만 쓰게 하고 가능하면 아이들은 뭐를 하게 해라? 컴퓨터를 통해서 패드를 통해서만 인터넷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 컴퓨터로 돼야 안 돼요? 컴퓨터로 다 돼요. 카톡, 밴드 컴퓨터로 다 됩니다. 무슨 스마트폰이 있어야 왕따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로 하면 됩니다. 다만 컴퓨터는 화장실에 들고 갈 수가 없죠. 컴퓨터는 침대로 가져갈 수도 없어요. 학원에 들고 갈 수도 없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지키고 자기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까지는 가능한 한 투지폰 쓰게 하시고요. 다른 것들 필요한 거 있으면 PC를 사용해서 자기 훈련을 하도록 훈련시키세요. 여기까지 가면 제일 좋죠. 4번까지. 근데 4번까지는 안 되더라도 3번까지는 잘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택트. 그러면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10분밖에 안 남았네. 자, 여기 핵심은 원하는 것, 디자이어가 아니라 니드라는 거.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하면은 다 중독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거. 엄마 심심한데 게임 좀 할게. 그래 심심하니까 게임해라. 그러면 아이가 1시간만 하고 딱 끄고 나올까요? 예, 고마워요 얘기해줘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잖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가 심심해서 게임을 시작했는데 1시간 만에 끄고 나오면 누가 망할까요? 게임 회사가 망해요. 그러니까 게임 회사가 망해요. 망하길 원해요. 망하지 않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시간 하고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마다 우리 아이들의 미디어 사용 생활 계획표를 꼭 만들어 놓으세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 토요일 이래 해가지고 무슨 미디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계획표를 반드시 만들어 놓으세요. 정해진 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니드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애가 자꾸 게임만 하면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차라리 찔릴 때까지 해라. 찔릴 때까지 해봐. 욕망에는 질릴 때까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릴 때까지라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사용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록장을 꼭 쓰게 하세요. 아이가 컴퓨터를 사용했으면 뭐를 얼만큼 어떻게 썼는지를 쓰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캡처를 해서 이거를 하나 만드세요. 집에다가 날짜 쓰고 이용한 미디어를 쓰시고 스마트폰을 했는지 그 컴퓨터를 썼는지 뭐 쓰시고 TV를 봤는지 쓰고 그다음에 시작 시간, 끈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용한 내용 쓰고. 시작 시간을 쓰려면 뭘 봐야 되죠? 시계를 봐야 돼요. 끈 시간을 쓰려면 뭘 봐야 되죠? 이게 핵심이에요. 시계를 본다는 것이 니드예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시작해서 정해진 시간에 끝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 아이들은 이걸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쓰는 거에 대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꼭 쓰세요. 컴퓨터는 마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컴퓨터 1시간 뭐 하기로 정했잖아요. 그런데 정해진 대로 잘 안 지켜지잖아요. 싸움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이 프로그램에다가 시간을 써놓는 거예요.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을 깔고 거기다 넣으면 수요일 날 5시부터 6시까지 컴퓨터를 한다 이렇게 써놓으면요 6시가 딱 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슝 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아직도 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엄마 조금만 더 할 필요가 없어. 이미 꺼졌어 컴퓨터. 그 다음에요. 신기한 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공부를 안 좋아하는 애가 자꾸 인강을 듣고 싶대요.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공부를 안 좋아하는데 너는 이상하다 왜 인강을 자꾸 듣고 싶어하니? 그래서 인강을 들어요. 근데 인강을 크게 틀어놔요. 거실에 있는 엄마 들으라고. 그러고는 딴 사이트에서 놀아 자기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딱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인강에 딱 들어가면요.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지질 않아요. 이 소프트웨어가 그걸 딱 막아버려요. 인강만 듣게. 그래서 부작용도 조금 있어요. 이거 깔아놓으면. 애가 인강까지도 안 들으려고 그래. 인강을 안 들으려고 그래서 좀 부작용은 있지만 이런 거 쓰세요. 스마트폰 사용자들은요. 이거 반드시 설치하십시오. 구글에서는 패밀리 링크가 있고 아이폰에서는 스크린 타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글이 만든 거고 아이폰 회사가 만든 거라서 되게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구글이 만들었다는 얘기 뭐예요? 꼭 쓰란 뜻이에요. 꼭 쓰란 뜻이에요. 꼭 쓰란 뜻이에요. 아이폰에서 만들었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이 프로그램 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엄마 폰과 아이폰이 동기화가 일어나요. 동기화라는 뜻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폰에서 아이폰이 그냥 다 보여요. 물론 사생활 침해는 안 합니다. 애가 하고 있는 걸 보는 건 아니에요. 뭐가 보이냐면 엄마 폰에다가 아이랑 약속한 시간을 세팅해요. 엄마 폰에다가. 그래서 매일 10시까지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세팅을 해놓으면 밤 10시가 되면 자녀의 폰은 알아서 투지폰으로 돌아가 버려요. 붙잡고 있을 일이 없어. 투지폰을 왜 붙잡고 있어? 전화 올 일이 있어 누구한테? 그 다음에 우리 아이랑 약속을 해서 유튜브는 안 보기로 너무 많이 봐서 이번 주 동안 유튜브 안 보기로 약속을 하면 애가 지킬까요? 잘 몰라 지킬지. 자꾸 의심하게 되니까 어떻게? 엄마 폰에다가 표시만 하면 자녀 폰은 이번 주에 유튜브가 안 돼. 이거 뭐 좋다는 저기 신음소리야? 나쁘다는 신음소리야 지금. 예. 근데 이제 여기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20살 넘은 자녀한테 이런 거 할 생각을 하지도 마세요. 부모님들. 아이가 20살이 됐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나 잘 사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지침은 부모의 책임은 이제 우리나라 그냥 관례상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여러분 잘 도와주세요. 20살이 된 것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때는. 자, 마지막 컨택트는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언택트가 됐죠. 온택트가 됐죠. 이제는 뭐 한다? 자녀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미디어 중독을 예방하는 최고의 백신은 부모입니다. 저는요 20년 이상 이 사역을 했습니다. 2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매일 20년 동안 확인한 건 뭐냐면 미디어에 중독된, 게임이든 스마트폰이든 중독된 자녀를 상담소에서 치료한 사례, 병원에서 치료한 사례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 부모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디어가 아무리 재밌고 좋아도요 부모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에게 그런 안정감과 존중감과 그 인정을 못 해줬기 때문에 엉뚱한 미디어에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가 게임 중독이라서 학교도 안 간다 그러면 아빠가 직장으로 데려가시고요. 학교 안 가니까 직장으로 데려가시고요. 그 직장에서 놀게 하시고 애가 직장에 있어줬으니까 고맙잖아요. 퇴근하면서 PC방으로 같이 가세요. 그래서 PC방에서 애가 질릴 때까지 거기서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데리고 나와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집에 오시고 자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애가 학교 안 가니까 직장에 같이 데려가서 거기서 뭐 뒹굴뒹굴 있든지 뭘 하든지 두고 너 하루 종일 엄마 아빠 옆에서 고생했으니까 나도 이제 너를 위해서 고생해줘야지 하고 PC방 가서 얘가 원하는 만큼 같이 게임하는 옆에서 같이 구경하고 칭찬해주고 잘하면 막 박수 쳐주고 캐시가 필요하면 막 질러주시고
옆에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100% 치료됩니다. 게임 중독 100% 치료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끌고 상담소 끌고 가고 이러면요, 이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이건 부모만이 할 수 있어요. 부모가 그 자리를 채워주면. 그러니까 게임에 중독된 애들도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부모랑 관계가 좋은 애들은요, 한번 빠졌다가도요 금방 나옵니다. 왜? 부모가 더 좋거든. 근데 부모가 아주 왼수인 집안 애 입장에서 부모가 왼수인 아이는요, 그렇게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개입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런 강의는 또 제가 따로 하니까 나중에 30분이네. 제가 몇 분에 출발하면 돼요? 제가 안 놓치려면 큰일 났다.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한 가지 기회를 주신다고 봐요. 그 기회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봅니다. 가정 예배는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 안 하셔도 돼요. 가정 예배는 예배 인도가 아니에요. 인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족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 모일 필요도 없어요. 가정 예배 드리라 그러면 많은 부모들이 아우 아빠가 늦게 퇴근해요. 사춘기 아이가 있어요. 고3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요. 여러분, 모든 가족이 모이는 건 가족 행사예요. 가정 예배는 가족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집에 그 시간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가정 예배는 세 가지만 합니다. 소리내서 찬송하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 소리내서 찬송해요. 그 다음에 가족이 모여서 소리내 찬송한 다음에 각자 이제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을 한두 곡 꺼내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요. 말씀을 소리로 읽어내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읽은 말씀 가지고 서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권장이 치면 제가 이 가정 예배하는 방법들만 30분짜리로 편집해 놓은 게 있으니까 찾아서 꼭 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작. 예. 어떤 분이 대한민국 가정을 진단했는데 이렇게 진단했어요. 대한민국 가정은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가 아니라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다. 너 있잖아, 이런 대학을 나와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대학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과자고를 가야 돼. 과자고. 과학고 자사고예요. 과자고 그냥 가는 줄 아니? 중학교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중학교 성적을 중학교 성적을 얻으려면 있잖아, 초등학교 4학년 성적이 중요해. 초등학교 4학년 성적 평생 간다. 못 들어봤냐? 그래서 너는 반드시 이 유치원에 꼭 가야 돼. 유치원 때부터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자녀에게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요? 공부해라, 숙제해라, 시험, 성적, 대학, 이런 말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곳은 광야구나. 그곳은 사막이구나. 그곳은 황폐한 땅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사막 같고 광야 같고 황폐한 땅 같지 않은가요? 부모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에덴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장소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 아버지와 아들 아담이 에덴이라는 땅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겼던 그곳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드라마 보면서 기뻐합니다. 유튜브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짝퉁 기쁨이라는 거예요. 짝퉁은요, 효과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게임하면서 기뻐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등교할 때 기쁨이 충만해서 학교를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은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짝퉁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시간을 보내면 이 아이는 그 다음날 영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학교를 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기쁨은 진짜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하나님이 원형적으로 창세 때부터 만들어 놓은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TV도 껐겠다, 스마트폰도 치워놨겠다, 갈 데도 없겠다, 앉아서 같이 가족이 소리내어 찬송을 해보십시오. 같이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 아이 영이, 자녀의 영이 다음 세대로 힘있게 학교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